네, 11월에 2022년 무형유산 콜로키엄입니다. 11월 주제는 무형유산과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 이치케베 정책개발실장으로 계시는 김덕순 실장님이십니다. 이치kép의 정책개발실에서 여러 국제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 중심으로 이제 무형유산의 국제 교류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함께 서로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정책개발실장을 맡고 있는 김덕순이라고 합니다. 긴 거기 들어가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무형유산 콜로키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무형문화연구원에 일단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 발표할 내용이 학문적 또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무형유산 국제협력 활동이 우리가 무형유산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현재 흐름이나 동향이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PPT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공유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지금 이게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네스코 2003년 무형유산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형유산의 국제협력이란 협력에 대한 주제와 객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무형유산 관련 기관들과 그들의 주요 국제협력 활동들을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분야 캐테고리 2 센터인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의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의 분야의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1945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을 인류의 공동의 어떤 자산을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1970년대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2003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소멸되거나 사라지기 쉬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올해 11월 현재 약 180개국이 2003년 협약에 가입하였고요. 136개국의 631개 종목이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중 대표 목록이 530개 종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무형문화유산 부분에 있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중일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형문화유산 목록 1, 2, 3위가 가장 많은 종목 순으로 1, 2, 3위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이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동북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2003년 무형유산 보호 협약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약 30년간의 국제적인 논의와 담론의 결과라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그리고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세계문화정책회의, 그리고 1985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 그리고 1997년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담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제 1993년에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인간문화재 제도가 유네스코에 도입되어서 나름대로 한국도 2003년 무형유산 협약 탄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03년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2003년 협약은 전문가 별도로 총 9장 40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 범주, 그리고 다른 국제 문서의 관계 등 무형유산의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둘째로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국가가 자국 내 무형유산 목록에 대한 파악과 작성, 그리고 정책 수립과 책임기관 지정, 연구, 훈련, 정보관리, 교육 및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 자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큰 부분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목록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긴급보호 목록, 모범사례 등으로 구분해서요. 인류의 공동자산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런 국제적 보호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과 지원을 위해 각국은 각국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조항도 함께 밝히고 있어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2003년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2003년 무형유산 협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협약이 이제 진행되면서 많은 회의와 세미나와 그리고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이라는 어떤 행위를 협력이라는 이런 행위에는 아마도 이제 그 행위의 어떤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누가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의 주체인가, 무엇에 대해서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가 등이 아마 국제협력의 어떤 주체와 객체를 말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의 어떤 국제협력의 경우 그 주체는 무형문화유산 이해관계자이고 객체는 아마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국제적 무형유산 주체에 대해서 국제협력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형유산 국제협력에 관여되는 이해관계자는 아마 크게 7개 주체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네스코 및 아세안 등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의 리빙 헤리티지 엔터티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이제 글로벌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는 2003년 협약이 이제 탄생하고 나서 유네스코 본부에서 직접 2003년 협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와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리고
목록 작성과 관련된 그런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각국 그 정부 정책 결정자, 전문가, NGO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 무형유산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네스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제적 무형유산 두 번째 주체는 아마도 2003년 협약에 가입한 180개 당사국 및 지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각 국가 중앙정부는 각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또 그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국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에도 이제 각국의 중앙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지자체 및 도시들도 지역 개발 및 관광, 지역 홍보 등을 위해 해외의 무형유산 도시들과 교류 및 협력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무형유산 주체는 아마도 국제 NGO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NGO는 일반적으로 정부와 공동체 사이에서 그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2003년 협약에서는 매년 그 전문성을 갖춘 NGO를 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4개의 2003년 협약 인가 NGO가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2003년 협약 인가 NGO들의 상당수가 NGO 포럼이라는 국제적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최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유네스코 시트센터와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전문기관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유네스코 시트센터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범위에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회원국 간 협정에 의해서 체결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전문 국제협력기관으로 회원국 정부, NGO, 그리고 전문기관들과 실질적인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무형유산 교육 및 연구기관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기본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제 무형문화유산 교육기관, 연구기관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적 학술회의, 또 공동연구 등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학문적 국제협력 활동을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아마도 이제 무형문화유산 인식과 전승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의 어떤 제약이라든가 뭐 언어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공동체 스스로 국제 협력을 활발히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NGO나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무형문화유산 교류 행사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7개 정도의 주요한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 주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이러한 주체들이 그러면 국제협력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제 국제협력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제2조 1항에는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개념적인 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좀 길긴 한데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관습, 표상, 기술, 지식 등의 어떤 무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 등
위형적인 물건까지도 무형문화유산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무형문화유산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 공동체 스스로가 자신의 문화유산으로 일부러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어서, 그래서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중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이제 이건 무형유산 정의에서 보면 무형문화유산은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한국의 어떤 그동안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계와 굉장히 다른 점인데요. 과거에 한국의 이제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원형 보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떤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하고 재창조돼서 새롭게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 약간 기존에 있는 한국의 어떤 무형유산 보호 원칙과도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 이제 2015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2003년 무형유산 보호 협약을 반영해서 2015년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원칙을 전형 보존으로 바꿔서 일정 부분 유네스코의 어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변화의 성격, 현재성에 대한 성격을 좀 많이 포함시켰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이제 국제적 인권에 부합하고 공동체의 삶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만을 이제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무형문화유산과 유네스코에서 생각하는 무형문화유산에서는 일정 부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약간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무형문화유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무형유산금 보호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에서 말하는 보호라는 세이프가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형문화유산에서 말하는 보존, 보호, 컨서베이션이나 프리저베이션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에서 세이프가딩 보호라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생명력, 지속적인 재창조, 그리고 전승을 가능케 하는 모든 다양한 수단들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지정이라든가 기록, 연구, 보존, 보호, 진흥, 증진, 전승, 활성화 등 모든 개념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적 활동에서는 무형유산 보호 활동은 주로 이제 이렇게 협약에서는 무형유산 보호를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인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력 활동에서는 주로 이제 연구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정보 공유 네트워크, 정책 및 제도 구축 등의 형태로 협력 활동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국제협력 활동 사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잠깐 이제 국제 규율과 국제 협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 규율은 언어는 좀 서로 다른 상호 간의 이해를 위해서
알아가고 대화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로 이제 인적 교류나 전시 공연 등의 어떤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제 협력은 국제 교류와는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국제 협력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일단 공동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결과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자 또는 다자가 여럿이서 구체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 협력은 국제 교류와 약간 좀 다르지만은 다르지는 않지만 좀 더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 협력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단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좀 사항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무형유산 국제협력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제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력을 해야 하는가? 또는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생기실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객체와 주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그냥 보호하면 되지? 이런 의문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한 세 가지의 그 이유로 좀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일단은 무형문화유산 정의에서 표현된 것처럼 무형유산 보호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무형문화유산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의 깊이가 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일단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국경에 대한 경계와 달리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전승 주체인 공동체가 종종 국가 간의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기도 하죠.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을 통해서 전승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강제적이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주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무형문화유산이 일반적인 문화와 마찬가지고 어떤 고립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해 오는 게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국경에 존재하는 공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도 국제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현실적인 이유 같은데요. 세 번째 이유는 효과적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무형유산 보호는 각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방법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다양한 각기 다른 상황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무형유산 보호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해당 공동체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서 적용한다면 아마 무형유산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는 워낙 옛날부터 이제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일찍부터 해왔고 제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든 아프리카 지역이든 많은 나라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적, 재정적, 또 인적 자원과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앞선 국가들로부터 인도적 교류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어떤 무형유산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국제협력이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국제협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 활동이 실제로 한국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 중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선 한국 내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 활동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그리고 2003년 협약 인가 NGO,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태 등 총 7개 주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재청부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PPT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림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씨만 많이 넣은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 그러면 먼저 우선 문화재청은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중앙정부기관이죠. 기관이고 여기서는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청은 2003년 협약에 정부가 우선 2003년 협약에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이제 3번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간 위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 간 위원회는 2003년 무형문화협약의 의사결정의 기구의 하나로서 대부분 2003년 협약 운용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제무형문화유산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시키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줄다리기, 씨름 등 다국가 공동 등재를 통해서 무형유산 등재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사실 다국가 공동등재 자체는 공동등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국가에서 이제 주도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다국가 공동등재도 국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여러 국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등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간에 국제 협력하는 기술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청의 소속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주요 활동들은 주로 이제 한국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뭐 교육이나 전시, 공연, 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이러한 국내 업무 이외에 매년 개최하는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공연이나 전시, 그리고 제외 동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우즈벡, 카자흐스탄에 있는 제외 동포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무형문화유산을 가르치는 초청 연수 등의 어떤 국제 협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국제 협력이라기보다는 국제 교류 위주의 이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는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청 소속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데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아태 지역 고등교육 네트워크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아태 지역 무형문화유산 관련 대학들의 학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 단순히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도 있지만 학술적으로 관련 전공 학과들이 모여서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의도 하고, 그래서 학술 포럼이라든가 학술 세미나 등 개최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가르칠 교재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도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한국전통문화학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재재단은 무형문화유산 관련 5대 사업을 통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과 무형유산 목록 작성, 영상 기록, 역량 강화 워크숍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좀 다른 국가들과의 무형유산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2003년 협약 인가 NGO로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평가하는 자문기구인 평가기구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어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유네스코 인가 NGO인데요. 한국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유네스코 인가 NGO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세계탈문화예술연맹, 무형유산연구소, 그리고 한국문화재재단 등 4곳인데요. 이중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형문화연구원은 ICH NGO 포럼의 어떤 다양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이제 ICH NGO 네트워크 ICH NGO 넷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키르기스탄 정부와 문화유산 정보관리에 관한 OD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듯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네스코 인가 NGO도 각 영역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도시 간 국제협력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경제라든가 도시 간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인가요? 줄다리기가 공동 등재가 됐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한국 4개 국가가 이제 줄다리기 공동등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속적으로 이제 베트남, 필리핀과 필리핀의 어떤 줄다리기 축제 행사에 상호 방문을 해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줄다리기 관련 학술 심포지움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어떤 지속적으로 공동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국제협력 활동을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목록에도 보면 한 30개 가까이가 공동 등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정할 때는 열심히 같이 하다가 지정이 된 이후에는 따로따로 이제 협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줄다리기는 굉장히 특이하게 공동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조만간 추가적인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등재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지금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듯 이제 한국 내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들도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성격과 어떤 뭐 설립 취지에 따라서 대외적 국제 협력을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 전문기관인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센터가 2011년에 설립이 되는데 제가 이제 설립 팀장으로 2010년에 들어와서 설립 전부터 이제 여기 관여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13년간 같이 이제 쭉 국제협력 활동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제 센터가 하고 있는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앞서 간단하게 이제 뭐 저희 아태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는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협정을 통해서
2011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성격은 유네스코의 어떤 문화 전략과 연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입니다. 2003년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태지 지역 48개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정보와 네트워킹 기능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한국의 저희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에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캐테고리 2 센터가 각각 하나씩 더 있습니다. 중국에는 크리헵이라고 해서 훈련을 중점 기능으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시스템센터가 있고, 일본에는 IRCI라는 연구 중심의 무형문화유산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한중일의 세계가 있는 게 참 여러분들 이해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어떤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정치적인 스토리가 좀 있어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스토리이긴 한데 좀 아무튼 많이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중일 3국이 지금 무형유산 보호 목록에서도 세계적으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각기 국가의 무형유산 보호 관련 유네스코 국제협력 기관도 각기 보유하고 있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아태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을 표시한 거고요. 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 협력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상 센터의 국제 협력 활동은 중점 기능이라든가 기능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보 공유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다변화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 세 번째는 이제 무형유산 가시성과 인식 제고에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입니다. 사실 여기에 연구나 교육 훈련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제 중점 기능으로 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업무가 겹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요 정보 공유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인식 제고 차원 요 3개의 큰 어떤 범주 안에서 주로 이제 국제협력 활동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정보 공유 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공유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무형문화유산 정보이나 아니면 그 활동, 사례 정보 등에 대해 상품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보급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5가지 영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일단 아태 지역 국가들의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어떤 무형유산 정책이나 제도, 보호기관, 국가 목록, 주요 과제 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총 34개국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ICT 정보가 잘 돼 있는데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굉장히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유산 정보라는 것은 주로 대부분 아날로그 자료, 그러니까 릴테이프라든가 그런 곳에 담겨 있는 아날로그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아날로그 자료들은 어떤 기후라든가
온도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노후화되고 소멸되기가 쉽다 보니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쉽게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태센터에서는 그 국가들의 어떤 무형유산 그런 정보를 수장하고 있는 전문기관들과 협력해서 그 전문기관이 수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 디지털로 전환된 그 자료들을 그들의 어떤 교육 활동 등에 활용하는 2차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8개국과 협력을 해서 디지털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무형문화유산을 해당국 스스로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아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를 국영방송 등에 방영함으로써 자국의 어떤 무형유산에 대한 긍지를 높인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자국의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시각적으로 스스로 제작을 해서 보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개국에 총 160편이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이 다큐멘터리들은 각국 스스로의 어떤 기획과 집행 이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그 다큐멘터리들은 영상제라든가 무형문화유산 영상제라든가 아니면 각국에 있는 국영방송 아니면 교육기관 등에 배포돼서 그들의 좀 교육 자료라든가 그런 것으로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이제 무형유산 관련 주요 주제에 대한 온라인 공개 강좌와 교사 및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무형유산 교수 학습법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제적 무형유산 전문가가 참여해서 그리고 유네스코가 함께 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무형유산에 대한 온라인상 배움의 장을 이제 열어주는 거죠. 온라인으로. 따라서 꼭 어떤 오프라인적인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활동, 사례, 여러 가지 개념들, 담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좌로 이어지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초중 고등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이나 문화를 가르치는 교사나 교육 전문가들이 무형유산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 방법론적인 내용도 함께 개설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좀 있는 국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인기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센터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 플랫폼인 이치링스를 좀 구축하였는데요. 이치링스라는 것은 이제 아태 지역 내에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입니다. 사실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들 여기에 담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재로서 이치링스를 저희가 4년 전부터 기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네트워크 다변화 활동인데요. 이 네트워크 다변화 활동은 일단 지역별, 대상별, 주제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저희가 사실 구축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네트워크라는 건 어떻게 보면 논의를 위한 어떤 플랫폼인데요. 사실은 이 플랫폼인 동시에 또 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에 정보 공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있어서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연계돼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그 네트워크를 좀 지역별 네트워크로서는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아태 지역을 5개 소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아태 지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지만 사실 놓고 보면 지도상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지역적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별로 서로 특성들이 매우 달라서 저희는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으로 5개의 소지역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나누어서 소지역별 공동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어떤 논의의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소지역 회의가 굉장히 활발하고 이를 통해서 협력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는 동북아시아 소지역 회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동북아시아 소지역 회의는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몽골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상.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데 2014년 동북아시아 소주회의를 몽골에서 이제 개최하였고 특히 이제 한중일 대표들이 다 왔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 대표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더구나 북한의 대표 중에서도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문화재청 차장급 인사가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참석을 해서 이제 북한의 최초로 북한이 이제 무형문화유산 과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려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자국의 무형유산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북한 대표가 이때 그러니까 씨름에 대한 공동 등재 의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했고 그게 뉴스화가 됐고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에 그것을 알리고 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씨름이 그 몇 년, 2, 3년 후에 남북으로 공동 등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사실 이건 소지역 회의가 단순히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동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의 기제로 지금 지역별 소지역 회의가 작동하고 있고 이를 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엔 좀 무형문화유산 관련 여러 가지 이제 대상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NGO나 청년이나 여성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NGO 네트워크가 저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 어떤 중간자로서 NG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이제 센터는 아태적 NGO들과 이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매년 NGO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 국가들과 NGO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협력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국가,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정부와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반면 NGO들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도 같은 곳은 그 무형유산 보호협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보다는 NGO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협력 활동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주제별 네트워크로 교육과 실크로드 네트워크입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태 지역 18개 대학이 아태 지역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무형문화유산 교재 개발이라든가 학술 세미나라든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이제 학문적 국제 협력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실크로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9개국으로 구성된 실크로드 리빙 헤리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달 10월달에 지난달에 이제 그러니까 트르키예에서 또 운영회의를 가졌고요.
앞으로 이제 실크로드 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서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예,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쪽과 관련돼서 지금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형문화유산 축제에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 하지만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관광이든 또와의 연계, 그리고 공동체들 간의 어떤 그런 정체성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는 실크로드 국가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쪽 분야의 어떤 협력을 해주길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 국제협력 활동은 이제 무형문화유산 가시성 제고와 또 그 보호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뭐 이를 위해서 이제 센터는 이제 국립무형유산 협력해서 세계 무형유산 포럼을 이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출판 업무도 이제 국가별 무형문화유산 목록집이라든가 또는 무형문화유산 주제별 연구를 위해 좀 출판 사업도 책자도 함께 발간하고 있고요. 또 센터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해서 해외 국가들과 어떤 사진전, 영상제 등 어떤 다양한 무형유산 관련 공공행사도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아트센터가 지금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아트센터가 하고 있는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활동이고, 앞으로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무형유산 도시간 네트워크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활용을 좀 많이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무형유산 이제 공동등재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등재는 국가가 하는 거지만 공동등재된 종목들에 대한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저희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게 거의 다인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좀 마치기에 앞서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앞서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여기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에 근무하면서 또 그리고 국제 무형유산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 한 가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제협력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일부 사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잘된 사업, 잘못된 사업들을 주로 이제 생각해 볼 때, 특히 무형문화유산 국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협력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파트너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 당신네들이 이거를 어떤 수행 용역 기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표는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사실 국제협력 활동의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제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해야만 사실 굉장히 그들이 이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나름대로 열정과 노력을 많이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 뭐 연구 활동이라든가 또는 국제협력 활동에 같이 이제 포함돼서 관심도 가지고 활동도 하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 이게 이러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배려와 존중이 해결된다면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더 쉽게 빨리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이제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라서 이러한 어떤 존중과 배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8분인데요. 이것으로 이제 무형유산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오늘의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를 들어보았습니다. 김덕수 실장님의 발제는 오늘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3년 무형유산 협약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국제협력의 개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고 주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국제협력의 사례인데 이 역시도 문화재청, 유산원, 문화대학교, 문화재재단, 인가NGO, 지자체로 나누어서 그들의 현재 하고 있는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앱스트레이트를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치캡에서 하고 있는 국제 교류 활동인데요. 이치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중국의 프리하프, 일본 ILCI 이쪽하고 이제 분업화하다 보니까 정보화 네트워킹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이죠. 근데 사실 활동을 들어보면 되게 훈련하고 연구하고도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명확하게 구별되는가 또 그런 것 같지는 또 않고요. 아무튼 이제 정보화 네트워킹 중심주의여서 정보 공유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최근에 이치링크를 여면서 아카이빙과 그 공유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 무형유산 영상 제작 활동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네트워크 활동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고등교육 네트워크 실크로드 쪽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 질문을 저도 그냥 짧게 몇 가지만 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의 CRIF 훈련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훈련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연구 사실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활동하다 보면 결국은 연구 영역하고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무형유산 현황 조사도 사실은 연구의 기초 기반일 텐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구를 한다 그러는데 일본의 연구와 우리의 요 정보와 네트워킹 하면서 걸쳐지는 연구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인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강좌가 아까 많이 있는데 어느 플랫폼에서 그 온라인 공개 강좌를 볼 수 있는 것인지, K무크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플랫폼을 예. 이용하시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가 한중일 북몽골인데 사실 동북아시아 하면 이스턴 아시아 하면은 문화적으로는 사실 베트남까지가 들어가야지가 이렇게 동아시아 4개국 이렇게 듣는데 이거는 왜 베트남은 빠지고 정말 지역적인 지도의 선긋기로 그어져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베트남을 넣자라고 하는 논의는 없었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그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교육 훈련은 사실 중국 자체에서 개발한 무형유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 본부에서 글로벌 역량 강화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를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교육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시트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네스코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의 업무의 일부를 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게 한 반 정도 되고, 또 반 정도의 어떤 역량 강화 워크숍은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국의 어떤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 큰 패턴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맞습니다. 일본 부류인데 사실 무형유산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연구, 교육훈련, 정보 및 네트워크 이게 사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서로 연계돼서 맞물려서 돌아가고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무형유산 보호 활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현황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 수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약간 회색적인 지대이긴 한데 다만 다행인 것은 일본이 연구 기능을 갖고 있지만은 모든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 너무 애썼어. 예,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규모라든가 예산적인 제약상 때문에 아니면 또 나름대로 어떤 전략상인지 주로 연구하려는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위험에 처한 유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이제 무형유산에 대한 연구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걸 또 유네스코 본부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안 되는 부분은 유네스코 본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정 부분 연구적인 요소가 있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단독으로 하진 않고 유네스코 본부 또는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와 함께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네스코 본부와 지역사무소가 그런 게 필요한 거라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이제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무크 플랫폼은 아마 일반 K무크에서 나오진 않고요. 따로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여기다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보고 웹사이트는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동북아시아에 왜 베트남이 빠졌냐 뭐 이런 부분이신데요. 물론 아마 베트남도 이제 유교 문화권이고 중국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우리하고도 많이 이제 문화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동남아시아에 베트남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아세안의 어떤 그런 뭐 자기네 자체적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만 딱 띄어서 니네 아세안인데 동북아시아로 와 이렇게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은 그렇게 하고 동북아시아고 하고 또 유네스코 본부 안에서도 유네스코 북경사무소가 동북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무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중일, 몽골, 북한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기준 안에서도 보면 베트남이 거기 문화적으로는 많이 유사할 수 있어도 현재산으로는 거기에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 중에서는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들 캠들을 끄고 있어가지고 누가 듣고 있고 누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혜원 선생님 계신가요? 이혜원 선생님 이쪽 분야인 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실까요? 마이크는 못 쓰고 네 채팅판으로 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오기스티녀님 소리.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콜로퀴움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예, 한 주 빨리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로코를 가야 돼서 한 주 빨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스티녀는 중간부터 지금 라오스 쪽 ODA 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 그래서 중간부터 듣다 보니까 왜 국제협력하는 나라들은 다 개발도상국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이치캡 활동이다 보니까 아시아 쪽이다 보니까 그렇겠구나라는 그거는 이제 중간에
실장님 이제 강의하시는 부분 듣고 이해가 됐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그거에 대한 사후 평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3, 4년 전에 했던 그 당시엔 좋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또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항상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OD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제협력 활동에 있어서는 그 성과 부분이라든가 모니터링,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물론 저희들은 그런 국제협력을 할 때는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많이 힘들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은 그 평가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국가나 기관들로 해서 상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데, 어떤 데는 잘 되는 데이고 어떤 잘못되는 데가 있겠죠, 성과들이.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국가들과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들 입장에서도 여기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유네스코 아태무역유산센터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물론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걸지라도 자기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제협력을 하면서 그 대상을 이제 중앙 정부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해외 국가들의 기관과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중앙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중앙 정부와 같이 미팅을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사업의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보의 어떤 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그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책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책자가 다른 책자를 카피한 그런 것, 일정 부분 카피한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걸러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일부 사업비도 회수합니다. 사업비도 회수하는데, 물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중앙 정부하고 관련이 돼 있고 계약서상에서 일부 그런 부분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대부분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방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좀 답변이 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앞으로 뭔가의 사업 과업을 냈을 때 새로운 과업을 내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 사업 평가라는 부분, 지속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좋은 어드바이스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저희 사업할 때는 주로 일단은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단 회원국들 내지는 상대방 국가들의 좀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들어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을 좀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의 수요에 맞는, 그러나 또 우리의 어떤 목적과도 맞는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그런 상태에서 모니터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그 무용유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의가 EDX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네요. 그 예. 채팅창에 올려져 있는 거 거기에 링크를 실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참조하시면 강의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무형유산 학회에서나 연구원이 협력해서 한국 버전의 이런 무쿠 버전을 좀 체계적으로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자꾸 미뤄지는데 내년에는 한번 그거를 좀 아주 긴 시간은 너무 사람들이 지루해하니까 좀 15분, 20분짜리로 해서 좀 테마 좀 잘 잡아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하만희 교수님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하마이 선생님, 네, 네. 네, 잠깐만. 예. 사실은 제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네네, 네네, 예, 네네. 좀 네, 얘기하세요. 제가 뭐라 듣고 있어요. 그럴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국내 무형문화유산 그러니까 그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들이나 또 학생들에 대한 그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교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네.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 그런 강의들도 그렇지만 혹시 뭐 네, 학회라든가 네, 연구원에서 그 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네, 뭐 텍스트북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좀 네, 더 한국 그 무형문화유산을 배우려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 책을 좀 발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네, 들었거든요, 네, 네, 사실은. 예. 그래서 물론 네, 무크 이런 것도 좋은데 네.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내에서 무형유산 관련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려면 거기에 네, 맞는 뭐 논문도 논문이지만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저기는 못했는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뭐 같이 위치kép하고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고 이렇게 네트워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힘으로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씩 빌드업하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내에서 우리가 무형유산 관련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거 한 대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갑자기들 문화유산 혹은 무형유산 이런 그 관심들이 많아져서 조금 우리가 계속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구나.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야 뭐 뒤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포트를 하는데 실제는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그 중견 그 학자들로 올라와 있는 여기 뭐 김영근 교수나 윤동아, 오쌤이나 뭐 이런 무형유산의 훈련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막 밀을 거예요. 아무튼 네, 하여튼 오늘 어떤 보고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늦게 끝났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회식 자리에 와 있는데 이제 저는 네, 뭐 이걸 켜놓고 있어서 얼굴을 제가 보여드리기는 좀 힘든데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말씀에 보충 드리면 사실은 올해 하반기가 그 무형유산 학 개론서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예. 무형유산학을 좀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필진 다 짜고 뭐 구성을 다 잡았어요. 뭐 전통대 정성미 교수라든가 뭐 무형유산 학회에 우리 연구원하고 해서 근데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겨울방학이 있어야 쓸 수 있다 그래서 예. 이번 겨울방학에 좀 집필해서 내년 예. 신학기 전에까지 목표로 잡고는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나오면 제가 꼭 사서 보겠습니다. 아니,
신일아 선생님 캔 키셨는데 뭐 말할 게 있으셔서 캔 키신 겁니까? 예, 소리를 키셔야 됩니다. 소리.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왜 처음에는 종목 지정을 할 때, 뭐 이번에는 뭐 탈춤 갖고 지정을 하지만, 지정을 할 때 이게 단일 종목으로 지정을 하다가, 이게 나라별로 이렇게 합쳐서 같이 막 지정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실크로드를 가지고 뭘 지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캠을 켰습니다. 실크로드를 가지고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실크로드를 테마로 네트워크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뭐 발굴하는 사업인데 뭐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그 실크로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좋죠. 이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과거에는 뭐 교육, 뭐 문화의 장이지만 현재로서도 여전히 그 문화 간 대화의 어떤 통로로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실크로드 안에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이제 그 실크로드 관련된 문화유산 보호 활동은 주로 이제 유형유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무형유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뭐 축제라든가 공예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크로드 안에서 벌어지는 게 또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실크로드 내에 있는 그 공유유산에 대한 협력 및 필요하면 공동 등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방안도 지금 지난 터키에서 개최된 운영위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실크로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실크로드 무형유산 보호 전략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이제 각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좀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이제 내후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략 수립 관련된 지금 그 연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공동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홍재 선생님 캠을 키셨는데 한마디 하시죠. 캠을 끄신 거가 한마디 안 하려고. 아니. 마지막에 실장님께서 예, 국제협력의 시작과 끝이 존중과 배려라고 하셨는데 예.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도 국내 협력에도 존중과 배려가 많이 되는 전승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물론입니다. 예. 국내에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제가 다만 여기를 좀 강조했던 거는 아무리 국내와는 다르게 서로 문화도 다르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 체계도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딪히는 게 많이 있어서 이심전심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랬고요. 근데 사실은 음주가무를 잘하면 이심전심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음주 가무가 뛰어나신 분들은 아주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네, 채팅창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마디 선생님이 아까 주신 제안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혜원 선생은 지금 현재 소아스, 영국 런던의 소아스에서 유학 박사과정 중인데 특히 국제교류와 논문을 쓰고 있어요. 베트남하고 한국 간에. 그래서 네. 무속의 랜독이라든가 음,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이렇게 국제 교류한 기지 줄다리기, 그다음에 서울세나구세 랜동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분의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국제협력에 있어서 유네스코 공동등재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네스코 공동등재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도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 무형유산이 있을 것이고 유네스코에 공동으로 등재된 무형유산인데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네스코 공동등재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무형유산에 효과적인 것인지 등등 전반적으로 무형유산 국제교류에 있어서 유네스코 공동등재가 가지는 중요성, 의미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주 뭐, 좋은 관점이고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유네스코 공동둥재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여력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이제 남북 공동둥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해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둥재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갈등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고, 큰 예로 이제 중국이 그렇게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강릉 단오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강릉 단오제가 이제 유네스코 등되면서 중국이 아차 싶어서 유네스코 그러니까 무형유산 보호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등재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중국의 어떤 유산으로 등재하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그게 우리나라 유산이었는데 왜 중국에서 중국가에 등재해 있느냐,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어떤 경쟁, 정쟁, 반목,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 간에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화는 서로 다르죠. 다르다 보면 당연히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게 있고 갈등이 있는데, 또 서로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거를 바라는 게 또 우리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서로 다름을 알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어 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화유산을 대하고 문화 다양성을 대하는 현재의 자세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서로 각국 간의 국가적인 경계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그 무형유산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해서 느끼는 감정들은 그렇게 국가의 경계처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국가 간에 다르게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의 공동등재의 형태로 묶어서 교류와 협력을 시키면은 그러한 국가 간의 경쟁도 줄어들고, 서로 국가가 다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무형유산이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공감도 같이 되고, 이러다 보면 서로 간의 이해와 대화가 서로 증진이 될 것이고, 그 결과 뭐 이러한 갈등 상황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의 어떤 현재 어떤 국제적인 문화 외교라든가 문화 정치 차원에서 보면 너무 나이브하고 아니라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시도를 해보지 않고서 그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씨름이 등재될 때도 사실 등재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약간 정치적으로 그래, 니네 둘이 막 싸우니까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잘 해봐라고 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등재를 시켜준 거거든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줄다리기처럼 서로 다른 이제 국가에서 행해졌죠. 거기다 뭐 행해졌지만 서로 뭐 이게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 공동중재를 해서 같이 이제 화합하고 즐기고 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공동중재가 무형유산 갈등을 해결해주는 모든 답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공동중재가 있고, 또 공동중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줄다리기라든가 몇 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운영을 잘하고 잘한다면은 공동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문화 간 대화의 어떤 효과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효과가 없더라도 그 공동등재를 통해서 교류가 안 되거나 공동등재가 안 되더라도 공동등재를 위해서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굉장히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과의 공동등재가 없었다면 그런 걸 대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결과가 긍정적인 아닐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공동등재가 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과정과 결과 안에서 우리가 한번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 네, 국가의 과도한 경쟁이 있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공동주제가 또 가장 중요한 건 문화 다양성의 문제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더라도 대화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화 촉진의 기회가 되어서 뭐 결론은 난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등재의 추진은 좋은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뭐 얘기를 하면 아름다운 그림은 그런 거죠. 이제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먼저 있고 두 번째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등재하고 싶어도 등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국의 문화가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영상으로 만들고 보고서를 취합하고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 또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등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화가 좀 발달한 관심 있는 나라에서 리딩을 해서 같이 가주면 좀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등재가 좀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특히 한국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발견한다면 결국은 한국에서 공동등재를 이거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왜 공동등재를 얘기하느냐? 2년 1개 국가 종목이 선정이 돼야 되고 또 국내 예선이 실제 등재에 있어서 국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꼼수가 뭐냐면 국제 공동등재 내지는 이 공동등재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실어가기 위한 꼼수로서 이 공동등재를 자꾸 만지작거린다라고 하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 종목이라고 하는 왠지 전시 효과 요걸 노리기 위해서 좀 뭐 현실 뭐 이후에 지속 가능해서 협력한다 뭐 한다를 떠나서 일단 등재부터 대고 보자라고 하는 욕망이 이런 국제 등재, 공동 등재를 이렇게 논의하는 장에서 많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네. 그림이 있고 또 현실적인 그런 수준의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없다고 할 수 없죠, 사실은. 정부 입장에선 또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공동등재하기 위해선 많은 자원과 인력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국내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내적인 상황은 그런데 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등재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어느 국가에서 주도해서 같이 함으로써 자기의 유산도 등재가 되고 또 등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도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절대적으로는 공동등재가 막 국내적인 상황에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뭐 한국적인 사정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좋은 선택지라서 그래서 아마 같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청서를 쓰다 보면 가장 난감해하는 게 이 종목의 등재로 인해서
유네스코 ICH의 가시성을 제고하는데 무슨 기여를 하느냐 이걸 써야 되는 대목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종목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등재시켜주는 이유는 유네스코 전체 ICH라고 하는 종목들을 너희들이 관심 갖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야 에는 연대의 약속 뭐 이런 것이었어요. 연대의 실천 내지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실천할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종목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그렇죠. 부끄럽더라고요. 그 항목을 쓸 때마다 맨날 소설 쓰는 것 같고. 사실 그게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목록 그 등재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당초에 목록은 지금처럼 그렇게 국가의 대표를 선정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맨 처음엔 자기가 올리고 싶은 국가에서 올리고 싶은 건 다 올리도록. 왜냐하면 유네스코 대표 목록의 당초 취지는 그러니까 가시성 제고, 이 나라에 이런 무형유산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이거 우리가 알리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다 올리도록 하는 그런 포괄적인 방법을 이제 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일본 등이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는, 이거에 유산에 대한 가시성이 없다. 그래서 뭔가적인 대표적인 뭐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해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국가가 관심을 더 갖는다라는 그런 논리하고 서로 간에 상충이 되다 부딪혔었는데, 이쪽 후자 쪽 논리가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현재의 목록 등재 시스템을 가졌는데, 아까 김영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많이 이제 비판들 좀 이제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이제 유네스코가 좀 더 찾아가야죠, 이제 사실은. 예. 네, 말씀하신 그 등록제도 국가에서 원하는 종목들을 다수 올린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칠머리 담고 또 그러한 종목들인데 그때 신청서를 제가 무지 많이 썼거든요. 한 열 종목 이상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유네스코 된 팀을 이제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다 유네스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유네스코 종목과 이 치열한 국내 예선을 거쳐서 한 종목들의 큰 차이가 뭐냐면 지정이 돼도 활용을 못하는 게 어쩌다 유네스코 종목이에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게 됐지? 그다음에 자생력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다 신청서도 써주고 자기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노력들도 해보지 않고 유네스코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등록 제도가 맞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보존의 자생력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선정 제도가 또 어떤 면에 있어서 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참 어느 게 정답일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협약이 좀 진행되면서 이제 현재 앞으로 지금 631개 종목이 등재가 돼 있잖아요. 이제 등재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제 앞으로 많아지게 되면 그 구별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 초창기 때는 그런 거로 등재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등재됐다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많이 하는데, 이 등재 종목 수가 이제 많아져 가지고 몇천 개씩 되고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희소성이 줄어들면 나중에 가서는 아마 포괄적인 방법도 이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가무형문화재 정책도 그건데요. 너무나 지금 현재 서열화되어 있고 너무 권력화되어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존의 이 권력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점차 요즘은 목록주의, 우리가 비아냥거렸던 일본의 목록주의를 좀 일부 해서 등록제도를 하면서 종목 자체를 확 늘려버리면 점차 섞이게 되면서 너무 보유자 중심의 문화재 정책이 아닌 조금 우리가 함께 공감해가는 문화 대표성으로서의 문화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목록주의를 좀 많이 하면서 요즘은 전통지식 측면도 많이 이렇게 선정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무형문화재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장시간이 돼서 벌써 10시가 그러면 다 가까이 되려고 하네요. 오늘
저기 11월 주제 무형유산과 국제협력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김덕순 정책개발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국제협력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ODA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국제협력에 대해서 많이 활발하게 우리나라가 활동을 할 텐데요. 오늘 주신 이러한 활동들을 좀 창의성 촉발된 기회라고 삼고 더욱더 우리도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정말 ICC와 관련한 국제협력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렸던 상호 이해, 그다음에 상호 존중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또 하나의 문화 제국주의, 문화 침략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발제해 주신 김덕수 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올해 마지막 콜로퀴움은 다음 달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11월 콜로퀴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